한국 잡채덮밥이 일본의 한 개인 방송에 등장한 후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명 먹방 유튜버 하루카가 한국 음식 잡채덮밥을 먹은 후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 앞에서 남긴 한마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는지도 몰라요. 이 충격적인 발언은 삽시간에 SNS를 뒤흔들었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린 단 한 그릇의 음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식민사관 속에서 자란 한 여성이 경험한 문화 충돌,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먹방 후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세계관마저 뒤흔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신주쿠 근처에 사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올해 32이 되었고 평소에는 SNS 먹방 채널을 운영하며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고 리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본 요리에 깊이 빠져 있었고 특히 전통 음식과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먹방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릴 때부터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자란 덕분인데 늘 생각했죠. 우리 일본 음식만큼 정교하고 세련된 요리는 없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역사, 주변 어른들의 대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일본보다 뒤처진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식민지 시절을 거쳐 근대화의 도움을 받았고 문화는 일본의 그림자를 닮았으며 모든 면에서 일본을 모방한다는 인식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떠올리면 저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무조건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라는 선입견부터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한국 문화를 의식적으로 외면해왔고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먹방을 하며 세계 각국의 요리를 다루면서도 이상하게 한국 음식만큼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미사키가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여행 이야기려니 했죠. 요즘 한국은 한류와 K-팝 덕분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루카, 나 진짜 충격 먹었어. 한국에서 먹은 잡채덮밥이라는 음식. 그거 한 그릇이 내 음식 인생을 바꿨어. 잡채덮밥이라니요. 저는 순간적으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당면 같은 건 중화요리에서나 쓰는 재료 아닌가요? 게다가 덮밥이라니. 일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니만큼 한국식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죠. 뭘 그런 걸로 인생이 바뀔 정도야? 그런데 미사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한번 먹어보면 알 거야. 내가 지금껏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느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일본 중심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문득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리뷰했던 수많은 요리들 중에 진정 낯선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접근했던 음식이 몇 개나 되었을까? 아니,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런 자문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단순한 호기심이 자존심과 부딪히면서 이상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 잡채덮밥이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런 말을 들었는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 유행 따라 감정에 치우친 반응인지 확인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별거 없을 거지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걸 무너뜨릴 자신감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인터넷을 뒤져 도쿄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고 잡채덮밥을 파는 곳도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저는 평가가 괜찮은 시노오쿠보의 한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소개 문구에 조금 당황했지만 더 리얼한 맛을 보려면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저는 우산을 들고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입구는 소박했고 안은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일본인 커플이나 직장인들로 보였고 가게 한켠에서는 조용히 한국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니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그중 잡채덮밥이라는 항목에 눈이 꽂혔습니다. 가격은 일반 덮밥보다 조금 비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건 도전이었으니까요. 주문을 하고 잠시 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윤기나는 당면 위에 고기, 각종 채소,
그리고 진한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적당히 얹어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평범했습니다. 에이, 뭐 별거 없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당면과 고기, 채소를 함께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콤 짭조름한 간장의 깊은 맛이 혀끝을 감싸고 부드러운 고기가 씹힐수록 감칠맛이 더해졌으며 아삭한 채소들이 입 안에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쫄깃한 당면에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 입 안에 하나의 완성된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라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지금껏 먹어왔던 모든 덮밥 요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잡채덮밥을 먹고 며칠이 지났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어딘가 마음속을 톡 건드린 그 느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은 이어 호기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먹은 그 한 그릇은 한국 본고장의 진짜 맛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먹방 유튜버로서 그 진짜 맛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잡채덮밥의 본고장, 진짜 현지의 맛을 직접 체험해보겠다고요. 단순히 이번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제 편견과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짐을 정리하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에서 잡채덮밥 맛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블로그 글, 유튜브 리뷰, SNS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그중 몇 곳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식 전문가들이 추천했다는 종로의 한 가정식 백반집, 30년 넘게 운영한 노포, 그리고 젊은 셰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잡채덮밥 전문점까지. 저는 단번에 스케줄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동로에 위치한 오래된 백반집이었습니다. 외관부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식당이었죠. 메뉴판에는 잡채덮밥이 아닌 잡채백반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밥 위에 얹어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잡채백반이 나왔고 첫 숟갈을 떴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먹었던 것과는 달리 간장 베이스의 소스는 짠맛보다 단맛과 고소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고기였습니다. 단순히 고명을 얹은 게 아니라 양념과 함께 충분히 졸여져 당면과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잡채라는 음식이 단순히 재료의 조합이 아닌 조리자의 정성과 손맛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 그릇의 예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먹은 잡채덮밥이 깔끔하고 정돈된 맛이었다면 이곳의 맛은 온기가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맛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의 한 구석에 위치한 노포도 찾았습니다. 외국인 손님은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는 그 식당은 잡채만 전문으로 팔고 있었고 별도의 덮밥 스타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장님은 제게 밥이랑 같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말하면 돼요라며 밥 한 공기를 따로 내주셨고 잡채를 별도의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지금껏 덮밥으로만 먹었던 잡채를 따로 먹으니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덮밥으로 먹을 땐 전체적인 하모니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따로 먹으니 잡채라는 음식의 디테일한 층위가 훨씬 더 명확히 느껴졌고 이 요리가 왜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사랑받아온 음식인지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시장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한 상인들, 오고 가는 손님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운 음식 냄새들. 모든 게 생동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작은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생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채덮밥을 일본식 요리와 접목하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는 말도 안 되는 듯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잡채덮밥은 간장 베이스의 단맛이 감도는 점에서 일본인의 입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당면의 쫄깃함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식감이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일본의 대표적인 반찬인 아게다시도우나 차완무시 같은 부드러운 식감을 더한다면 혹은 일본의 된장국인 미소시루 대신 잡채국을 개발해서 세트로 내놓는다면 잡채덮밥은 충분히 일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하고 깔끔한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라면 이 음식이 가진 조화로움과 깊은 맛은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잡채를 부재료나 고기 반찬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걸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그 길로 숙소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무작정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잡채 돈불이 새로운 일본식 한식 프로젝트라고 적고 잡채덮밥에 어울릴 수 있는 사이드 메뉴, 플레이팅 방식, 포장 컨셉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한 상태로 몇 시간을 타이핑했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걸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한국에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 그 음식의 진짜 매력을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문화의 교차점이자 화해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 짧고도 강렬하게 체험했던 잡채덮밥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했기에 그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선 셰프 친구와 함께 일본식 잡채덮밥이라는 콘셉트를 구체화했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작은 주방 공간을 빌려 다양한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덮밥 스타일, 즉 정갈하고 구성미 있는 플레이팅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식 잡채 특유의 깊고 따뜻한 맛을 살리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면은 일본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였고 무엇보다 문제는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시식회를 열어 몇몇 지인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맛있긴 한데 뭔가 낯설다. 잡채를 밥 위에 얹어 먹는다는 게 조금 이상해. 이게 한국 음식이야? 아니면 일본 음식이야? 애매한데?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분명 감동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왜 하필 한국 음식이냐며 은근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그 무게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초반,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메뉴 개발, 재료 수급, 식당 인테리어, SNS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는 일. 때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맛을 봤고 진짜 가치를 느꼈으니까요. 단지 이 맛이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을 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고 버텼습니다. 결국 6개월의 준비 끝에 도쿄 시내 한 골목의 작지만 정성스러운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요이 잡채, 조타를 의미하는 일본어 요이와 잡채를 합친 이름이었죠. 하지만 가게 문을 연 첫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문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실제로 들어와 식사를 한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메뉴판을 들춰보다가 잡채? 이거 우리 어머니 반찬으로 하던 거 아니야? 라며 웃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암흑 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손님 수가 10명을 넘긴 적이 없었고 재료는 남아돌았으며 고기와 채소는 신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은 반응이 거의 없었고 홍보글에는 왜 하필 한국 음식이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나더군요. 가게 불을 끄고 나서 주방에 혼자 앉아 당면을 불리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결국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메뉴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에는 정통 잡채덮밥 하나만 내놓았지만 손님들에게는 너무 낯선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재료를 활용한 가스오부시 잡채덮밥, 연두부와 함께 먹는 잡채, 계란 후라이 토핑 등 다양한 변형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컸던 건 맛의 해석을 직접 설명하는 브로셔와 테이블 카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잡채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이 잡채덮밥은 그 따뜻한 마음을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손님이 앉는 자리마다 조용히 전달했죠. 말없이도 진심은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호기심으로 방문했고 당면 덮밥이 신기해서 먹어봤어요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 다시 와서 그때 먹었던 간장 맛이 생각났어요라며 재방문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색다른 식감, 이외로 일본 입맛에 잘 맞는다는 후기들이 하나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골이 되어가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처음엔 이 음식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설명지를 읽고
사장님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게 되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응원하고 싶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칭찬보다도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고, 인근의 문화센터나 요리 수업 커뮤니티와 연계의 잡채 조리 체험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눈에 띄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저의 진심을 퍼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가게의 손님은 천천히 늘었고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홍보 없이도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식 잡채덮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흥미를 가진 젊은 셰프들과 푸드 블로거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란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잡채덮밥이라는 한 그릇은 단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요.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일본의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우연히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본 내에서 정통성을 중시하는 인물로 유명했고, 특히 일본 음식에 외국식 조미가 들어가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운 제 가게가 그분의 시선엔 어떻게 비칠까. 하지만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며칠 뒤 그 칼럼니스트가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고, 저는 가게에 앉아 핸드폰을 덜덜 떨며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잡채덮밥. 그건 한국의 대중 반찬일 뿐이다. 그것을 메인 디시로 포장하고 일본에서 팔아먹는 행위는 어쩌면 정체성 없는 요리일 수도 있다. 한국도 일본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서 방황하는 요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만든 음식이었고, 그 속에 담긴 제 경험과 감동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댓글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에 세뇌된 거냐, 굳이 저런 걸 먹어야 해 라는 말도 섞여 있었고, 가게 SNS에는 비슷한 메시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내가 감동했던 그 맛은 그냥 여행자의 일시적 감상에 불과했던 걸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한 요리학교에서 일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제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직접 식사를 해본 한국인 지인을 통해 감명을 받았다며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메일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잡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잔칫날,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빠지지 않는 한 그릇이죠. 당신은 그 의미를 일본에서 새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본질적인 잡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국 음식을 사랑하고 연구해온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준다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 없는 요리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새로운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가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껏 감추고 있던 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을 오해한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잡채덮밥이 제 시야를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음식을 통해 두 나라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글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겼고, 일부는 자신도 한국 음식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잡채덮밥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한 한국 유학생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혼자 공부하며 외로울 때 이 가게를 알게 됐어요. 잡채는 저희 집 명절 음식인데 여기서 그 맛을 느끼고 정말 울 뻔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며 저는 매일 아침 당면을 불릴 때마다 작은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의 잡채덮밥이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매일 한국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 한 명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가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잡채덮밥을 주문했고,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 음식인데 뭔가 일본의 따뜻함도 느껴져요. 두 나라 사이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가게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감정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저는 다시 한국을 찾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잡채덮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한 나라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국을 이해하려는 나라로 그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